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촉근이론과 과학사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상대성 이론을 더 확장시켜서 이 촉근이론의 배경이 되는 이 기본 상식을 든든히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나오고 그로부터 7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별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제일 처음에 보니까 마치 암호분을 보는 듯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역시 그건 암호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상대성 이론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인슈타인의 원본을 보지 못했지만 촉근 이론을 처음에 볼 때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저도 물리학을 전공하고 조금은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촉근 이론의 원본을 보니까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1년을 봐도 역시 2년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4년을 보니까 그때 조금 촉근 이론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신문에 글도 쓰고 오늘 이렇게 강의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아마 그런 배경이 제가 촉근 이론을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바로 화엄경. 화엄경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성계. 이 법성계라도 제가 매일 그거라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힘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강의도 할 기회가 인연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뉴턴과 과학 아인슈타인조차 만나지 못하다면 과학에서 어떻게 과학과 종교가 만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다르지 않다는 걸 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서양의 전통에서 온 서양 철학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플라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고 결국 플라톤은 화엄과 또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시 뉴턴으로 돌아가는데 지금부터 300년 전 유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0년 전 유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사병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인구의 무려 3분의 1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뉴턴 역시 그 흑사병을 피해서 자기 고향인 랭커샤에 가서 은둔하게 되는데 그때가 22살이었어요. 이 고향에 이 단칸방에 가만히 앉아서 뉴턴의 이제 사색에 빠져들었는데 이 뉴턴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강해서 사이코처럼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게 뉴턴의 천재성을 키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날따라 뉴턴이 자기 단칸방에서 앉아있는데 창문 너머 달빛이 스쳐오는 거죠. 그 달빛 아래 시선을 쭉 올리니까 저 멀리 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뉴턴은 머릿속에 반짝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생각이 스쳐갔단 말이죠. 사람들은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로부터 무려 2년 동안 뉴턴은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왜 사과는 떨어지는데 하늘의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그게 정말 진정한 살아있는 화두죠. 그 화두를 잡고 2년간 단칸방에서 미친 듯이 파고든 그 후에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법칙 중에서 굉장히 정확한 법칙 중에 한 개예요. 거의 오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훌륭하다 하지만 그 법칙에 겨우 100만 분의 1, 0.00001 정도의 오차를 더했을 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어긋난 건 아니죠. 자, 뉴턴은 바로 만유인력을 발견했는데 그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 케플러는 하늘의 법칙을 발견하고 갈릴레이는 지상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천체는 회전하지만 지상의 물체는 낙하합니다. 그 옛날 그리스 때처럼 이 둘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이 둘을 합친다 이 말이죠. 천재죠. 하늘과 땅을 합쳐버렸어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그 하늘은 도를 따르고 그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뉴턴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돌을 발견했죠. 거기서 이제 무의자연이 오면 노자와 만날 수 있을 거고 이제 화음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뉴턴은 도의 경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뉴턴이 어떻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가? 이 과정을 오늘 여러분이 자세하게 수학적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논리적 체계로서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그들이 보는 시야입니다. 이 시야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야가 없이 우리가 불교 논문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세계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는 현재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의 피해가 있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서양의 눈으로 이 자연을 보는 연습할 필요가 있고 오늘 이 시간이 아주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어떻게 해서 하늘과 땅을 뉴턴은 결합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케플러가 하늘은 회전하지만 지상의 물체는 낙하한다고 그랬습니다. 뉴턴은 그 거인들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뉴턴은 겸손했습니다. 천재라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인의 위에 어깨에 올라서서 멀리 내다봤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항상 그 거인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하늘의 달을 봐라. 달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그런데 사과 나무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과는 이렇게.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왜 여러분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참 여기서 유럽을 2000년간 지배해왔던 거대한 거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과학, 철학, 종교까지 2000년간 유럽을 지배해왔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거.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관성인데 이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관성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달이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지구가 없다면 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순간 지구가 없으면 달은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다면 달이 움직이는 이 접선방 이렇게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비가 왔을 때 우산을 돌려보세요. 우산을 돌리면 우산이 경계면을 따라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가죠. 빗방울이. 그런 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역할은 뭐였느냐. 지구가 없다면 내가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구가 끌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달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끌리면서 이 운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관성이라는 뉴턴의 제1법칙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움직이는 물체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 한번 볼래요? 제가 이 집을 이렇게 밀면은 가다 멈추죠. 관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어떨까요? 빙판에서 실험한다면 살짝 밀어놓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관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잘 보려면 우주에 나가서 하면 알 수가 있어요. 우주 공간에서 야구공을 싹 던지죠. 그러면 야구공은 샥 가서 홈런이 되고 맙니다. 누가 쳐도 그냥. 이게 관성이다. 바로 이 관성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힘에 의해서 방향이 변했죠. 야, 이게 두 번째 뉴턴의 법칙, 가속도라는 거죠. 이 가속도는 여러분은 속도만 변해야지만 가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이 틀어져도 가속도입니다. 이 속에 이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방향만 변했다. 이렇게 하고 뉴턴이 끝나버리면 뉴턴은 역사에 남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뉴턴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수학적으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수학적으로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시간에 따른 거리가 변하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 당시는 미분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유율법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라이프니츠라는 대천재 수학자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누가 먼저 이걸 발견했는가 미분을. 근데 뉴턴은 사실 이걸 자기가 죽기 전에 나중에 미분이 공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뉴턴은
이런 것도 좀 비밀스러워서 세상에 발표하기를 좀 꺼려했거든요. 뉴턴은 어떻게 보면은 연금술 같은 그 당시 정통이 아닌 사이비 이런 데도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금술 같이 좀 정통 과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발표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 라이프니츠라는 이 수학자가 먼저 내니까 아니다, 내가 먼저 냈다. 그래서 무려 이것 가지고 굉장한 싸움이 붙었죠. 30년간 논쟁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자, 어지간 이 뉴턴의 이 업적은 시간에 따른 이런 변화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사건이고, 아인슈타인이 훗날 평할 때 이 뉴턴의 대단한 업적이다. 뉴턴 미안하다. 이렇게 아인슈타인 말합니다. 뉴턴 미안하다. 근데 뉴턴 미안할 거 없어요, 이제 와서는. 뉴턴이 깨졌다고 아인슈타인 생각은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근원적으로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에서는. 그래서 이 달이 움직이는 것을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달 때문에 이게 방향이 틀어져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돌아가냔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걸 여러분 이제 보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달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태양계를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태양이 잡아당기는데 왜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있다. 그런데 묘하게 이 두 힘이 상쇄가 돼가지고 힘이 제로니까 태양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존재하니까 둘이 상쇄돼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원심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탄생합니다. 이 원심력이라는 게 이 중력에서 너무 중요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수 이론의 핵심이고 현재 과학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 중력을 이루는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유럽에 있는 시리아연에서 발견한 입자 실험에 놀라운 게 발견됐더라고요. 미니 블랙홀을 발견했답니다. 드디어 이제 블랙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실험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중력을 이루는 이 중력자라는 거 발견이 안 돼요. 그렇게 과학 실험이 발전했지만 이 중력의 비밀을 모른다 이 말, 아직까지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은 딱딱한 300년 전에 뉴턴의 중력을 이야기하나? 아닙니다. 이게 최첨단 과학이에요, 여러분. 자, 이 관성력이라는 걸 딱 생각하고 안에서 보니까 일이 끄는 힘과 일이 끄는 힘이 서로 같으니까 정제 있구나. 달이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달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관성력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뱅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뉴턴은 케플러의 천체가 회전한다는 것을 수학적인 방법, 유율법, 미분의 개념을 통해서 회전으로 바꿔버렸죠. 단순한 회전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회전이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끝났다면은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은 없습니다. 회전만 설명할 뿐인데 어떻게 여기서 만유인의 법칙이 나왔을까요? 뉴턴은 다시 케플러로 돌아갑니다. 이 케플러라는 거장을 등에 업고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이 탄생되는데, 케플러는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법칙이 뭐였는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수식을 하나도 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가까이서 돌 때와 멀리 돌 때 떨어지지 않으려면 언제도 속도가 빨라야 되겠습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안에 있으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크죠? 그러면 뒤로 반발할 요 원심이 더 커야지만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멀리 갈수록 이 중력은 약해집니다. 멀리 가면 더 약해지니까 조금만 힘만 있어도 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더 멀리 가면 이 힘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중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케플러는 관측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케플러가.
이 관측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이 화성의 궤도를 가지고 봤는데 그 궤도를 몇 년 조사했던 그 자기 스승인 티코 무라의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도표를 그리고 방법을 해서 발견한 거지, 하늘을 딱 보면 만원경으로 이렇게 도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의 30년간 쌓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을 그대로 뉴턴이 받아서 이 케플러의 거리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뉴턴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과학사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리의 제곱이라는 것. 거리의 제곱에 이 힘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거리가 2배가 되면 힘이 2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거리가 2배가 되면 4분의 1로 준다는 거죠. 거리가 3배가 되면 힘이 3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힘이 9분의 1로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불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니르바나의 본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거리의 제곱인가? 이 면적이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학을 공부하시면 젊은 분들 혹시 듣는 분 중에서 표면적이 4파이r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표면으로부터 이 정보가 전부 다 유출이 돼 나갑니다. 이 정보라는 건 표면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결국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는데 좌우지간 그 당시는 이런 거 몰랐을 테고 뉴턴은 이 케플러의 법칙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늘에 달이 있었죠? 이 달이 크다면 어떨까요? 더 큰 달이라면 이 힘이 클 겁니다. 그래서 달의 질량에 비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나왔습니다. 힘은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달이 클수록 힘은 커진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만유인의 법칙은 또 절반짜리밖에 안 됐어요. 천재성이 또 나옵니다. 야, 내가 달을 잡아당기면 달도 지구를 잡아당기지 않겠는가?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죠? 이게 우주의 기가 막힌 법칙이에요. 이 속에 3가지 법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옛날 소림사에 있는 어떤 선사분이 이 속가에 있는 얼음을 찾아뵀는데 그분이 이 손에다가 이렇게 새를 한 마리 놓고 있는데 그 새가 바닥바닥하고 날아가지를 못하다는 거죠, 손에서. 그걸 보고 소림사의 그 스님은 다시 소림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새가 분명히 손을 치면 손은 이 반동으로 튀어나갑니다. 우리가 멀리 뛰려면 바닥을 세게 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가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분의 손에서는 이 반발이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건 그게 바로 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반작용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반작용으로 바로 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질량도 들어가니까 이 질량이 2개가 나옵니다. 달의 질량과 지구의 질량. 이렇게 해서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이 탄생합니다. 근데 요게 무슨 뜻이냐? 요게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등호가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죠. 같으려면 여기 뭔가 상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상수를 만유인력의 법칙 상수라고 하는데 이걸 발견하려고 평생 동안 뉴턴이 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뉴턴은. 아인슈타인이 통일장 이론을 발견하려고 평생 몸부림쳤지만 결국 못하고 자기 책상 위에 백지환경 다니고 죽었지만 뉴턴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뉴턴의 만유인의 법칙을 했지만 완성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묘하죠. 이 상수 하나가 우주에 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해요. 과학이라는 게 볼수록. 이렇게 해서 이제 뉴턴은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천체는 회전하고 지상의 물체는 낙하한다. 케플러는 하늘의 천체 운동을 발견했고 갈릴레이는 지상의 낙하하는 물체 운동을 발견했다. 그러나 땅과 지구 이 둘은 그 옛날 그리스 때처럼 서로 반대이다 이 말이죠.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은 다르다 이 말. 그런데 뉴턴이 이 둘을 하나로 합친다. 대단하죠? 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땅을 따르고 땅은 하늘을 따르고 그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자연을 따른다. 뉴턴은 바로 도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면 상대성 이론도 뉴턴의 중력 이론도 다 사라질 겁니다. 과연 그 자연은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죠. 이 화면은 1919년 런던 타임스에서 발표한 기사를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런던 타임스에서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턴의 300년 아성이 무너지다. 절대시간, 절대공간, 뉴턴 무너지다. 영국 왕립천문대 아서 일행은 남미와 아프리카의 동반대를 보내면서 별빛이 휘어지는 걸로부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함으로써 300년 동안 지탱해왔던 뉴턴의 절대역학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이 기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 별빛이 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뉴턴의 생각이라면 빛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량이 갖지 않는 빛이라는 게 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빛이 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빛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아인슈타인의 뉴턴의 이론에 결정적인 치명상을 주면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 있다는 바로 이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다 정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걸 느끼시죠? 그런데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가면 나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중력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과가 떨어진다. 지구가 잡아당겼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꼭 물체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이 갑자기 정지하거나 빨라지면 그런 중력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로켓가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로켓 모습에서 우리는 중력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중력이 우리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살고 있죠. 그분들이 중력이 없으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어떻게 모의 중력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원리도 바로 이런 가속도의 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까요? 자, 다음 그림은 아까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그림인데 보다시피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죠. 공간과 시간은 따로 국밥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적 천으로 쌓아져 가지고 이렇게 시공간 자체 휘니까 휘어 있으면 빛이 가는 길도 어떨까요? 이렇게 휜 공간을 따라서 진행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년 만에 뉴턴의 이 생각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암호문을 보는 것처럼 저는 마치 돌을 씹는 같은 그 느낌을 받았는데 한 몇 년 공부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칠판에 가서 정리를 하면서 결국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남겨뒀는데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서 지구가 잡아당긴 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큰 원형의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만들고 이 우주 정거장이 돌아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우주 정거장이 돌아가죠? 그러면 어떨까요? 이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회전하면. 단순한 회전에 의해서. 원심력이 하면. 여러분 버스 타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던가요? 버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이죠? 그 원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회전하면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가 있다면 이 두임이 상쇄돼서 무중력을 느껴요. 그런데 지구가 없다면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느끼겠죠. 중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회전으로. 요 생각이 아인슈타인의 천재적인 생각입니다. 과학사적으로 이건 너무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써볼게요. 해피. 행복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thought. 행복한 생각. 이 행복한 생각 하나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탄생시킵니다. 스위스의 조그만 특허청에서 싸구리 월급 받으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밤눈으로 혼자 문명으로,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을 테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문명의 세월을 아인슈타인이 겪으면서 그 머릿속에 딱 스친 게, 야, 중력이라는 게 이렇게 물체의 속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바로 자기는 행동한 생각이라고 아인슈타인 자신이 자신을 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피 소스다 이 말이죠.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되는데, 자, 이게 관성으로 작용해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이런 우주정거장 우리가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뉴턴의 중력을 단순한 회전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걸 여러분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력은 안으로 끌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잘 보면 이 선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다르죠. 멀리 가면 이 길이가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빛을 쏘면 이 빛이 이렇게 퍼져서 나가는데 이 빛의 총량은 변하는 게 아니죠. 결국 이 빛이 이게 되고 이게 됐으니까 총량 같지만 멀리 가면 서로 나눠먹는 꼴이에요. 여러 사람이 나눠먹으면 한 사람 돌아가면 양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아까 뉴턴의 사가가. 이해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이 된 말이에요. 이 같은 게 퍼졌네. 이 원형에서 필름이 퍼져 쫙 나가면 영상이 자막에 사람이 커졌지만 커진 것만큼 약해지는 거죠. 빛이. 그래서 중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요것을 아인슈타인처럼 회전 속도를 점점 변화시키면 뉴턴의 중력 효과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컵을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컵에다 이렇게 물을 넣어보세요. 구멍을 뚫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당연히 새겠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 택자를 탁 치우고 컵을 떨어뜨려 보세요. 이 물줄기는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놀라지 마세요.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구멍은 분명히 뚫려 있는데 이 물줄기는 하나도 나오고 컵만 그대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집에서 컵에다 구멍 뚫어놓고 한번 떨어뜨려 봐요. 물줄기가 정말 새는가 안 새는가. 놀랍게도 물줄기는 새지를 않는다. 정말 신기하죠? 왜 그럴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원래 모든 물체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있던 게 갑자기 움직이니까 우리가 버스가 출발하면 뒤로 가듯이 뒤쪽으로 힘을 딱 받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 물통은 물이 새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중력이 되어버린다. 자,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들 보지 않습니까?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좋아서 다 만들어내지만 그거 만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비행기가 아래쪽으로 순간 낙하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딱 3초. 3초 동안 딱 낙하하면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반쪽으로 무중력이, 반장이 뜩 작용하면서 무중력 상태에 다니는 사람이 서로 붕 뜹니다. 그때 다 찍는 거예요, 영화를. 이거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프로만 돈 엄청 들겠죠? 이거 간단히 찍는다. 이 무중력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다. 그래서 꼭 물체만 있어야지만이 이게 중력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무중력 상태, 속도의 변화가 바로 중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 아인슈타인의 행복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이 행복한 생각으로 끝나고 말았겠죠. 철학으로. 그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여기서 수학적 방법을 얻어내는데 아인슈타인이 사실 수학을 못했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아인슈타인 대학을 다닐 때 이 수학 교수들이 게으른 개라고 흉을 받습니다. 그만큼 아인슈타인 수학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이 행복한 생각을 뭘로 수학으로 표현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 친구를 쫓아가서 수학 좀 공부 좀 가르쳐주라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40년 전에 죽었던 독일의 유명한 리만이라는 사람의 이 감춰진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이 리만의 기하학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유럽을 지배했다 그랬는데 이 수학에서는 유클리드의 2000년 전의 기하학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여전히 2000년 동안 강력하게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학과학계를 2000년간 지배한 이 기하학에 도전한 사람이 바로 리만이었어요. 이건 뭐였느냐? 바로 호리병입니다. 공간이 이렇게 휘는 호리병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 호리병이 신비합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은 공간은 평평해요. 자, 여러분, 이 공간이 지금 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평평할까요? 지금도 몰라요. 휘어 있는지 평평한지.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따라서 휘어 있다고 생각하면 휘어올 수 있을 거고요. 평평하다고 평평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 오차가 너무 커서 확인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대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공간이 휘어 있는지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만은 공간이 휘어 있다. 바로 이 공간을 봐라. 호리병. 자, 여러분 호리병을 잘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도자기를. 자, 이쪽 우부 패였죠. 이쪽은 나왔습니다. 볼록하고 이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는 딱 중간쯤 어디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묘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모든 생명의 탄생의 비밀이 여기가 있어요. 이 도자기 속에. 이 자리에.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의 중용점. 믿습니까? 여기서 바로 소리가 생겨요. 여기서 바로 물질이 탄생해요. 여기서 모든 게 생겨난다. 이 자리. 이걸 플러스 공률, 여기가 마이너스 공률이라고 말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기하학을 통해서 중력을 이 호리병처럼 다 만들어낸 거예요. 중력이 크다. 이게 많이 휘어 있다. 중력이 작다. 적게 휘어 있다. 그러면 음의 중력도 있을까? 야,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음의 중력. 우리가 모든 건 잡아당기는데 서로 밀어낸 물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물체를 놓으면 자, 지금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게 거의 증명이 됐어요. 놀랍죠? 아인슈타인이 그게 최초였습니다. 이런 공률을 보니까 이거랑 반대잖아요. 이런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음의 중력.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이 호리병의 원리, 여기서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서 일행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했던 별빛의 실험은 바로 요거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저 멀리 별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별빛은 이렇게 지구에 와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별빛이 태양을 지나는 순간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이 별빛이 이렇게 태양을 지나는 순간 옆으로 지나가는 이 별빛 또는 이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별빛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별빛, 빛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뉴턴에 의하면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질량에 비례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물체가 있어야지만 힘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빛 자체는 질량이 없어요. 그러면 빛이 그냥 가야지. 이렇게 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방금 실험해 보니까 이 실험에서 빛이 휘어졌다는 게 확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런던 타임스에서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그리고 뉴턴 자신까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년 만에 무너졌다. 아인슈타인에서 무너졌다. 왜 빛이 휘었을까요? 이걸 눈에 보이기 쉽게 그렇게 한다면 태양 주위는 이 중력에 의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휘게 된다는 공간. 그래서 빛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휘게 된다. 여러분 건물에서 떨어질 때 여기 이렇게 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게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쑥 들어가면 이게 우룩 해서 이렇게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 거리가 제일 짧은 거리예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면서 여기 반발력 적당히 작용하면서 제일 짧은 거리가 이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려고 하면은 제일 짧은 거리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 중력론에 의하면 이게 휘어지면서 오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휘게 된다. 그래서 뉴턴이 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뉴턴은 깨졌을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중력의 근원이 뭐겠습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 보면은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도자기는 만들 때 회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주행을 한다. 회전한다. 우주가 회전하는 거죠. 바로 중력의 근원은 바로 이 회전하고 관계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관세음보살의 이 호리병은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은 물질로부터 탄생했었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힘으로부터 중력이 생겼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도자기는 회전하고 그 회전의 근원이 바로 중력의 본질이 아닌가. 이걸 홀로그램의 원리로 전번에 설명했었고 이걸 바로 플라톤은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데미우르고스. 이 플라톤의 시는 데미우르고스입니다. 플라톤의 시는 기독교의 시인과 약간 다릅니다. 우주의 창조 어떤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무질서한 것 가운데서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모방해서 잘 들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모방해서 지, 수, 화, 풍 네 가지로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데미우르고스는 가장 아름다운 이데아를 모방해서 지, 수, 화, 풍 네 가지를 가지고 등거리 우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어요. 이 플라톤으로 오면 다 만난다는 여러분 직감하셨습니까?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 결국 등거리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약해졌었고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전혀 다르지만 회전운동으로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블랙홀처럼 휘어있다 하더라도 그 블랙홀의 휜 점을 하나의 점으로 놓고 우리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등거리 구형 우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플라톤의 바로 네메로서 말한 등거리 구형 우주가 우주의 본질이고 이게 바로 현재 과학에서 말하는 홀로그래피 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부처님의 능언경에 나오는 열애장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열애장이죠. 열애장. 결국 열애장으로 돌아가는데 현재 과학이 바로 거기 본질의 근처에 와 있다고 저는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이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은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이제 화음과 이걸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자의 무의자연에서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화와 물이 모두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강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